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을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백로만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제 뺨은 아직도 얼얼하고 바닥에 깨진 약탕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손에 든 인감증명서 봉투를 흔들며 다가오는 노만을 보며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온몸이 떨렸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땅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노만은 탁자를 발로 차며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부부 사이에 그깟 땅이 뭐가 중요해? 너 같은 여편네는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아무도 챙겨주지 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믿었던 그 다정한 남편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제 뒤편 방문 틈 사이로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2년 전 그 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58세에 홀로 남겨진 저는 강원도 원주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아왔죠. 30평짜리 한옥은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괜찮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얘기가 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가끔은 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려서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딸 예빈이는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왔어요.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쁜 건 이해했지만 올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엄마,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엄마는 이 집이 좋아. 제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사실 외로웠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눈물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빈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늘렸어요. 산에 올라가 약초도 캐고 장터에 나가 농산물도 팔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야 2,000평도 있었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땅이었는데 특별히 쓸모는 없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라갔어요. 가을이었고 도라지랑 더덕을 좀 캐려고 했죠. 아침 일찍 나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어휴 다리야.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죠. 67세라는 나이가 실감났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좋은 약초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어지러워서 나무를 붙잡았는데도 정신이 아득해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혹시 이대로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어 무서웠습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백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이에 비해 체격이 좋아 보였어요.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분은 제 손목을 살짝 잡더니 맥을 짚어보셨어요. 그러고는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지럼증이면 맹문동 넣어서 다려 드시면 좋아요. 혈압이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 산수유도 함께 드시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 옆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려 주셨죠. 혼자 산에 오시면 위험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데 약초 캐러 자주 와요. 저도 이 동네 사람이에요. 백로만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이네요. 저도 젊었을 때 한의원에서 일했거든요. 백로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동네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약초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맹문동이랑 산수유요.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장터 가시면 있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팔을 잡아주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렇게 백로만과 처음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뭐랄까요?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며칠 뒤 장터에 나갔어요. 제가 직접 기른 고추랑 배추를 팔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게 누구세요? 그때 그분 아니신가요? 백로만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어지럼증은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백로만은 제 자판을 보더니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고추가 참 좋아 보이네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집 뒤란에 텃밭이 있어요. 그날부터 백로만은 자주 장터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번 제 좌판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약초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좋은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편하게 남자분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무상자를 들고 있는데 백로만이 다가왔어요.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놓으면 돼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백로만은 제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고 차까지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고추 말리는 법까지 알려주셨죠. 햇볕에 말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줘야 골고루 마르거든요. 그래야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장터 아주머니들도 백로만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백 선생은 참 젠틀하시더라. 요새 그런 남자 어디 있어? 맞아.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나니 백로만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백로만이 제게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장터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장터 근처 카페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분과 단둘이 커피를 마신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백로만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약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고요. 백로만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살펴주고 신경 써주는 그 느낌이 좋았죠. 그날 이후로 백로만과 자주 만났습니다. 장터에서도 만나고 가끔은 산책도 같이 했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그분 생각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야가 있어요. 2,000평쯤 되는데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그 순간 백로만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임야요? 어디에 있는데요? 산 중턱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그곳이 약초 재배하기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같이 가봐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서 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백로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백로만과 가까워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매주 장터에 나가면 어김없이 백로만이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번 제 좌판 근처를 지나가고 꼭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고추하고 배추요. 어제 수확한 거예요. 와, 색깔이 정말 좋네요. 역시 손맛이 있으세요. 백로만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10년 동안 누구도 제 일을 알아봐 주지 않았거든요. 딸 예빈이는 늘 걱정만 했죠. 엄마 힘들다,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백로만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고 있는데 백로만이 달려왔어요. 아이고,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놓으면 돼요? 아, 괜찮아요. 차까지만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 드세요? 백로만은 제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차까지 날라다 주셨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어요. 무상자, 배추상자, 고추상자까지 다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백 선생님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요. 이런 거야 당연한 거죠. 다음에 또 도와드릴게요. 장터 아주머니들도 백로만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옆자리 박순자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고정희 씨, 복 많으시네. 백 선생 같은 분 만나서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백 선생 눈빛 봐. 완전히 반하신 것 같던데. 박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설마 백로만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백로만은 농사일에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고추 말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줘야 해요. 그래야 색깔이 균일하게 나와요.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배추도 절일 때 소금물 농도가 중요해요.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거든요. 백로만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정말 농사와 약초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한의원에서 일했다는 말이 믿어졌죠. 한 달쯤 지나니까 백로만과 만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장터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같이 했어요. 혼자 살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저에게 백로만은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백로만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하러 가실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임야 한번 가볼까요? 제가 땅을 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해 드릴게요. 임야라는 말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땅이었거든요.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로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럼 오후 3시쯤 만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야까지 가는 길이 꽤 험했어요. 백로만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끌어줬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죠. 임야에 도착하니 백로만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땅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흙도 만져보고 주변 나무들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땅이에요. 경사도 적당하고 물도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잘 몰라서 그냥 두고만 있었어요. 약초 키우기 딱 좋은 땅이에요. 산삼이나 더덕, 도라지 같은 거 심으면 좋을 거예요. 백로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눈빛의 의미를 말이에요. 여기 개발하면 돈이 될 텐데요. 요즘 이런 땅 귀한데. 개발이요? 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묵혀두기엔 아까운 땅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백로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백로만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백로만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장터에서 백로만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려요. 맹문동이랑 산수유예요. 저번에 어지럼증 있으시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비쌀 텐데요.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초 봉지를 받아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완전히 작업 들어가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냥 친절하신 거죠. 친절? 남자가 여자한테 공짜로 친절한 경우는 없어. 분명 마음 있는 거야. 박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맞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로만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딸 예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혹시 누구 만나세요? 예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이라서 그런지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그냥 장터에서 아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즐거워.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황혼 사기 많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빈이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백로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장터 사람들도 다 좋게 말했고 저한테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며칠 뒤 백로만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터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희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도 이 나이에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백로만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 씨랑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요. 동반자로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로만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도 백 선생님 좋아요. 하지만 딸아이가 뭐라고 할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조급하게 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백로만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외로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좀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만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백로만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딸아이는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남편도 저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을 거예요. 결국 백로만에게 답을 했습니다. 백 선생님, 저도 마음이 있어요. 함께 지내고 싶어요. 백로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희 씨,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백로만이 선물을 또 가져왔어요. 약초 박람회 사진이랑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한의원이에요.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거든요. 명함에는 한의원 이름과 백로만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약초를 손질하는 모습, 환자들과 상담하는 모습까지 다양했죠. 와, 정말 전문가셨네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도 약초 공부는 계속하고 있어요. 정희 씨 건강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백로만의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제 곁에 있다니 든든했어요. 앞으로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백로만이 또 임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봤던 임야 말이에요. 정말 아까운 땅이더라고요. 그래요? 전 잘 몰라서. 약초 재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웰빙 열풍이라 약초 수요가 많거든요. 개발해서 사업하면 수익도 괜찮을 거예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조금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로만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업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초 재배는 제가 잘 아니까요.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백로만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백로만과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 다음 날 딸 예빈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했습니다. 예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예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요? 남자분이세요? 응. 백로만이라고 장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엄마 미쳤어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연애를 해요? 예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예빈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그래서 아무나 만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나 했어요? 좋은 사람이야. 한의원에서 일했고 약초에 대해 잘 알아. 장터 사람들도 다 좋게 말해. 예빈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아세요? 집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의 진심은 함께 지내봐야 아는 거야. 진심? 엄마, 요즘 황혼 사기 뉴스 안 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로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알죠. 예빈이는 백로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빈아, 엄마 판단을 믿어줘. 이 나이에 뭘 모르겠니? 엄마가 외로우면 제가 자주 갈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은 그만 만나세요. 안 돼. 엄마는 백 선생님이 좋아. 결국 예빈이와 크게 다퉜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제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서러웠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은 생을 딸 눈치 보며 살 순 없었어요. 백로만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딸이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걱정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이해시키면 돼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드릴게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딸분하고 저랑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주세요. 백로만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하겠다니 성의가 있는 거잖아요. 숨길 게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일주일 뒤 예빈이와 백로만이 처음 만났습니다. 원주 시내 한식당에서였어요. 저는 긴장돼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백로만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예빈이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죠. 예빈 씨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시라면서요? 대단하세요. 예빈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백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한의원에서 오래 일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약초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 수입은요? 연금 받으세요? 예빈이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백로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그리 많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식사 내내 예빈이는 백로만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간에서 식은땀을 흘렸죠. 식사가 끝나고 예빈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뭐가? 말은 그럴듯한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말해요. 사는 곳도 대충 얼버무리고. 그건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저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예빈이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백로만은 딸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숨길 게 있는 사람 같지 않았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백로만이 공식적으로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혼인신고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백로만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죠. 예빈이가 뭐라고 할 텐데. 예빈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면 돼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백로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백로만이 서류를 여러 개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재산 명세예요. 숨기는 거 없이 다 보여드릴게요. 서류에는 작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적혀 있었어요.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신뢰가 갔습니다. 저도 제 재산 말씀드릴게요. 이 한옥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야 2,000평이 있어요. 그 순간 백로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착각인 줄 알았어요.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으니까요. 임야가 2,000평이나 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함께 잘 활용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백로만이 제 한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백로만이 약탕기를 끓여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맹문동이랑 황기 넣었어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고마워요.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백로만은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한옥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치고 장작도 패고 텃밭도 같이 가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났죠. 장터에 나가도 함께 갔습니다. 무거운 짐은 백로만이 다 들어줬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했죠. 고정희 씨, 신혼 같으시네. 맞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 행복했습니다. 정말 백로만과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빈이도 나중엔 이해해주겠지 싶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아침에 약탕기를 끓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해줬어요. 오늘은 약 안 끓여주세요? 아, 깜빡했네. 내일 할게.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처음 반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백로만이 얼마씩 보탰어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는 한 푼도 안 넣었죠. 백 선생님, 이번 달 생활비는요? 아, 미안. 요즘 연금이 늦게 나와서 다음 달에 2달치 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생활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다 부담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죠. 연금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백로만이 본격적으로 임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저번에 봤던 임야 말이야. 응? 그냥 묵혀두면 세금만 나가잖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무슨 얘기예요? 농협에서 대출 끼고 개발하면 금방 수익 난다고. 약초 재배 사업 시작하면 어때? 대출이라는 단어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으로 빚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글쎄요. 전 그냥 두고 싶은데. 백로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깟 땅 하나 못 쓰게 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유산이라서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개발하는 게 함부로야? 수익 내려는 건데? 백로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죠. 일단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 뭘 더 생각해?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그날 백로만은 저녁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음 날부터 백로만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걸고 밥상도 따로 차렸어요. 침묵으로 처벌하는 거였죠. 일주일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화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백로만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임야 얘기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제야 백로만이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네, 백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백로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장터에 나갔을 때 박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정희 씨, 백 선생 말이야. 왜요? 전에 다른 마을 사람이랑 만나던 거 알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들은 얘긴데 예전에도 누구랑 만났다가 헤어졌다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라고. 박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백로만이 그런 사람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집에 돌아와서 백로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백 선생님, 예전에 누구 만난 적 있어요? 백로만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 죽고 나서 정희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났어. 장터에서 들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사람 만났다고. 헛소문이야.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지어낸 얘기지. 백로만은 그날 저녁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의심하지 마. 내 진심 몰라? 꽃다발을 받아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시하려고 했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어요. 백로만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꽃다발을 사온 다음 날부터 다시 차갑게 돌아섰어요.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감정을 조절했죠. 정희야, 이며 서류 어디 있어? 어느 날 아침 백로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요? 농협 가서 대출 상담 받으려고. 개발 계획서 만들어야지.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백로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 생각은 무슨? 부부가 같이 사는데 뭐가 문제야? 백로만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이게 소리야? 백로만이 의자를 확 당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무서웠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진정? 내가 진정을 못해? 내가 날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 백로만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백로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백로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가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백로만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로만이 또 임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오늘 같이 농협 가자. 아직 결정 못했어요. 결정은 무슨? 내가 다 알아봤어. 이 땅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해. 개발 호재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지. 이 동네 부동산 사정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백로만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농협 대출 신청서와 임야명의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야.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공동 명의라는 말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함부로 명의를 바꿀 수 없었어요.
이건 좀 급한 것 같아요. 예빈이랑도 상의해 봐야 하고. 백로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빈이? 그 애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해? 네 딸이 네 인생 좌지우지하게 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날 못 믿는 거야? 백로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중? 넌 그렇게 평생 신중하게만 살래? 백로만이 탁자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 충격에 놓여있던 약탕기가 흔들렸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뭘 했다고 무섭다는 거야. 백로만이 약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설마 던지는 건 아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백로만은 정말로 약탕기를 던졌습니다. 부엌 바닥으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약탕기가 박살났어요.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로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도장 찍기 싫으면 그렇게 말을 해.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뭐, 날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 부부 사이에 그깟 땅이 뭐가 중요해. 백로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때릴 것 같았죠. 너 같은 여편네는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아무도 챙겨주지 못했어. 그걸 알아? 백로만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접근한 거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로만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바닥에 깨진 약탕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죠. 저는 백로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로 서랍이 보였어요. 서랍을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죠. 첫 번째 서류는 백로만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죠. 연금을 받는다던 사람의 통장이 이럴 수가 있나요? 두 번째는 다른 여성 이름이 적힌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2018년 박선녀, 2억 회수, 2021년 최소영, 임야명의 이전 실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백로만이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도박장 출입 티켓이었어요. 최근 것도 있었죠.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백로만이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네 번째는 명함이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줬던 한의원 명함이었죠.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인쇄 상태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명함 같지 않았어요. 뒷면을 보니까 인쇄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작 날짜도 있었어요. 3개월 전이었죠. 백로만이 저를 만나기 직전에 만든 가짜 명함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진들이었어요.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백로만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저한테 웃어주던 그 미소처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았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백로만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다정함도 배려도 모든 게 다 연기였죠. 저는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명예 이전도 안 했고 돈도 빼앗기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정희 씨 계세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춘백 할아버지였어요. 인근 마을에 사는 농부였죠. 아, 이춘백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이춘백 할아버지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이춘백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정희 씨, 백로만이란 사람 조심하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 속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도 당했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춘백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로만은 5년 전에도 이 근처에 있었대요. 다른 마을 미망인을 속여서 땅을 빼앗으려고 했답니다. 그때도 약초 전문가라고 속였어요. 다정하게 굴다가 혼인신고하고는 재산명에 이전하라고 협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 아들이 알아채서 막았어요. 고소하려고 했는데 백로만이 도망가서 못 잡았대요. 이춘백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당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백로만은 이런 짓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어요.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터에서 백로만 보고 확실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은 증거가 약해요. 명예 이전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다행이네요. 절대로 도장 찍지 마시오. 그리고 증거 모으세요. 이춘백 할아버지는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증거는 이미 찍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백로만의 목소리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백로만이 협박하면 녹음하기로 했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백로만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는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험악했죠. 정희야, 내일 같이 농협 가자. 싫어요. 제 대답에 백로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명예 이전 안 할 거예요. 포기하세요. 백로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포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준 게 아니라 속인 거잖아요. 다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백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거요. 박선녀, 최소영.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백로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그건 한의원 명함도 가짜잖아요. 3개월 전에 만든 거더라고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 다 봤어요. 백로만이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녹음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봐, 정희야.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요? 어떻게요? 임야만 넘겨. 그럼 내가 조용히 나갈게. 안 돼요. 그건 아버지 유산이에요. 백로만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팔이 저릿저릿했어요. 유산? 그깟 땅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 같은 여편네는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야. 손 놔요. 아파요. 아파? 진짜 아픈 건 이제부터야.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백로만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죠. 녹음을 계속 돌렸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이게 협박이야? 부부끼리 당연한 얘기하는 건데, 우린 이혼할 거예요. 백로만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이혼하자. 그럼 위자료 내놔. 내가 날 속여서 결혼한 거니까 위자료는 내가 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백로만은 진지했습니다. 위자료는 무슨, 속인 건 백 선생님이잖아요. 증거 있어? 내가 뭘 속였는데? 명함, 통장, 다른 여자들 사진 다 있어요. 백로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어디서 그걸 봤어? 백 선생님 방에서요. 감히 내 물건을 뒤졌어? 백로만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녹음이 되고 있었고 증거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좋아. 신고해봐. 혼인 무효되면 내가 더 손해야. 백로만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증거를 확보했죠. 이제 딸 예빈이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백로만이 나간 후 바로 예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예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빈이가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예빈아, 내 말이 맞았어. 백로만이 사기꾼이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혼자 계세요? 응, 백로만은 나갔어. 예빈아,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예빈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잠그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고마워, 예빈아. 전화를 끊고 문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안 됐죠. 백로만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거실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메모지, 가짜 명함, 통장 사본, 여자들 사진까지 전부 선명하게 찍혔죠. 녹음 파일도 재생해 봤습니다. 백로만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진짜 아픈 건 이제부터야.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듣고 있으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예빈이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예빈이 품에 안기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예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예빈이는 저를 거실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증거 있다고 했죠? 보여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예빈이에게 건넸습니다. 예빈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 인간이 정말. 녹음 파일도 있어.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예빈이는 끝까지 듣고 나서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경찰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결혼 사기잖아요. 예빈이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접수를 했어요. 경찰이 내일 오전에 집으로 오기로 했죠. 엄마,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을게. 백로만이 돌아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이게 내 집이야. 쫓겨날 순 없어. 예빈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대신 밤새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예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백로만이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춘백 할아버지가 알려줬어. 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 속였대. 그럼 전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밤 10시쯤 백로만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예빈이를 보고 멈칫했어요. 예빈 씨. 웬일이에요? 예빈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백 선생님, 아니 백로만 씨. 내일 경찰이 올 거예요. 백로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무슨 소리예요? 결혼 사기로 신고했어요.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백로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희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백로만은 한참을 서 있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짐 가방을 들고 나왔죠. 좋아요. 내가 나갈게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백로만은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백로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죠. 엄마, 잘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예빈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밤 예빈이와 함께 잤어요. 오랜만에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로만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과 녹음 파일까지 전부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 메모지를 보세요. 다른 여성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선녀, 최소영이요. 박선녀 씨와 최소영 씨를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백로만이 속인 다른 피해자들인 것 같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으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정희 씨, 박선녀 씨와 최소영 씨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2분 다 백로만한테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꼭 만나고 싶어요. 사흘 뒤 경찰서에서 박선녀 씨와 최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2분 다 70대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죠. 박선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백로만한테 속았어요. 2018년이었죠. 어떻게 당하셨어요? 남편 죽고 혼자 살 때 만났어요. 약초 전문가라고 했죠. 저한테도 똑같이 접근했어요. 박선녀 씨의 이야기는 제 경험과 똑같았습니다.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혼인신고 후 돌변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 전원주택을 팔아서 2억을 가져갔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백로만이 도망가서 못 잡았어요. 경찰이 찾지 못했대요. 최소영 씨도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당할 뻔했어요. 임야 명의를 넘기라고 협박했죠. 어떻게 막으셨어요? 아들이 알아채서 막았어요. 백로만을 내쫓고 이혼했죠. 하지만 신고는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세 사람이 앉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약초 전문가로 접근, 장기간 다정하게 대함,
혼인신고 후 돌변, 재산 강탈 시도. 박선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정희 씨는 용감하세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연히 증거를 확보했을 뿐이에요. 최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 명이 함께 고소하면 어떨까요? 그럼 백로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로만의 죄가 명확해지니까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예빈이가 추천해준 변호사였어요. 중년 여성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세 분의 피해 패턴이 동일하니까요. 백로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는 나올 거예요. 다만 형량은 재판부 판단이에요.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 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백로만의 범죄 사실을 정리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이 백로만을 체포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잡혔대요. 고정희 씨, 백로만을 잡았습니다. 형사의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경찰 조사 결과 백로만은 전과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도박 빚도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이춘백 할아버지도 경찰에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백로만이 5년 전에 우리 마을 사람을 속였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증인이 늘어날수록 백로만의 범죄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선여 씨, 최소영 씨와 자주 만났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위로가 됐죠. 우리가 이기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할 거예요. 박선여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제 복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막는 일이기도 했죠. 예빈이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함께 지냈어요. 엄마 힘들죠?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잖아. 재판 끝나면 엄마 하고 싶은 거 해요. 여행이라도 가요. 그래, 고마워 예빈아.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백로만을 다시 보게 돼요.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증거도 있고 동료 피해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아침 예빈이가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됐어.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죠.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예빈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떨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알아. 걱정 마. 법원 앞에서 박선여 씨와 최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두 분도 긴장한 표이었어요. 고정희 씨, 드디어 오늘이네요. 박선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해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춘백 할아버지도 와 계셨어요. 장터 아주머니들도 몇 분 보였죠. 응원하러 온 거였습니다. 백로만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백로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백로만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정혜, 박선녀, 최소영 3명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백로만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읽혀졌죠. 약초 전문가 행세, 가짜 명함 사용, 혼인 후 재산 강탈 시도, 협박과 폭력, 도박 비등패. 백로만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 뿐이지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나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법정 화면에 떴어요. 가짜 명함, 다른 여성들 이름이 적힌 메모, 마이너스 통장, 도박장 티켓,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백로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백로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진짜 아픈 건 이제부터야.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백로만의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 고정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산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을 때 백로만이 도와줬어요. 약초에 대해 잘 안다고 했죠. 그때 피고인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친절했고 장터 사람들도 다 좋게 말했어요. 한의원에서 일했다는 명함도 보여줬고요. 혼인 후 피고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도 안 주고 계속 임야 명의를 넘기라고 협박했죠. 폭력도 있었습니까? 네, 약탕기를 던져서 부엌이 박살났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서 멍이 들었고요. 제 진술이 끝나고 박선녀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2018년에 백로만을 만났는데 전원주택을 팔아서 2억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돈을 가져갔습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초 재배 사업을 한다면서요. 믿고 돈을 줬는데 다음 날 사라졌어요. 박선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어요. 최소영 씨도 증언했습니다. 2021년에 백로만한테 속을 뻔했어요. 임야 명의를 넘기라고 매일 협박했죠.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들이 의심해서 조사했어요. 백로만의 전과 기록을 찾아냈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3명의 증언이 끝나자 이춘백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백로만이 우리 마을 사람을 속이는 걸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였습니까? 약초 전문가라고 하면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혼인하고 나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죠.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백로만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외로웠습니다. 진심으로 동반자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최후 진술이 더 강력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명함을 만들고 약초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3명의 피해자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노만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인은 약초 전문가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짜 명함을 사용하고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백노만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혼인 후에는 폭언과 협박으로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판사가 백노만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고령의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백노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난 거였죠. 또한 피해자 고정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인과 고정희의 혼인은 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박선여 씨와 최소영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정희 씨,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정희 씨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승소할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감정이었어요. 예빈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 예빈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이춘백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정희 씨.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장터 아주머니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고정희 씨, 대단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죠.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선여 씨와 최소영 씨와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박선여 씨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맞아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최소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죠. 황혼 안전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두 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재혼 사기 예방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접 겪었으니까 더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황혼 안전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한옥이 예전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백로만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빈이가 미리 다 치워놨거든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봤습니다.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로만 때문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삶을 지켜냈죠. 저녁에 예빈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예빈아, 엄마가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내 삶은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예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갈게요. 고마워,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겨냈습니다. 제 힘으로 말이죠.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장터에도 나가고 약초도 캐고 텃밭도 가꾸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은 제가 지킨다는 것. 그걸 배웠으니까요.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약초 텃밭을 돌봤죠. 맹문동, 도라지, 더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정말 내 것이야. 혼잣말을 하며 흙을 만졌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야도 이 한옥도 모두 지켜냈습니다. 백로만한테 빼앗기지 않았죠. 박선여 씨, 최소영 씨와 함께 황혼 안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엔 5명이 왔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여러분, 재혼을 생각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죠. 상대방 신상을 꼭 확인하세요. 정과 기록, 재산 상태, 가족 관계까지요. 박선여 씨가 덧붙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최소영 씨도 경험을 나눴어요. 재산명의 이전이나 대출은 절대 조심하세요. 가족들과 꼭 상의하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겠죠.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상담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정희 씨,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머, 그러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누가 접근했는데 다행히 딸이 막아줬어요. 그때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잘 됐네요. 우리 딸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빈이는 주말마다 한옥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가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맹문동이야. 할머니가 직접 키운 약초란다. 와, 신기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장터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고정희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백로만 그 인간, 징역 3년 받았다며? 잘 됐어. 네, 다행히 재산은 지켰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격려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동네에 다 알려졌더라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긴 싸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춘백 할아버지가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고정희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저번에 증언하는 거 떨렸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증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춘백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도 듣고 농사 이야기도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혼자라는 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제 공간에서 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사람은 다시 만나도 되지만 내 삶은 다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이 말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소중한 걸 잃어서는 안 돼요. 박선여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정희 씨, 다음 주 모임에 신문사 기자가 온대요. 진짜요?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대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나 봐요. 좋아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같은 일 당하지 않게 해야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는 정말 비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요.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나간 뒤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 강의 요청도 들어왔어요. 우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딸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황혼 안전 모임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삶을 제가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아마 웃으며 말할 겁니다. 잘했어, 정희야.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잘 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